Heart to heart and head to head, here is everything I never said. Lay me down and I will make my bed, but I won't go away. Running around, gaining some ground, making a sound. How you like that? Yeah. Oh, I finally saw the light from the burning bridges left behind. Oh, you thought you'd leave me there to die, but I'm not broken hearted. Come with everything you said I couldn't have. I got my own back. 안녕하세요, 한기롱TV PD입니다. 오늘은 소니 α7 R4의 사진 성능에 대한 심층적인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번에 간단하게 영상 관련 리뷰와 사진 성능 리뷰를 간단하게 했었었는데요. 이 카메라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진 촬영입니다. 사진 관련된 성능을 한번 심층적으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α7 R4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엄청난 고화소의 바디라는 뜻입니다. 6200만 화소의 엄청난 큰 화소수의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는 현재 어떻게 광고를 하고 있냐면 카메라의 초격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카메라를 만들었다, 사진 능력에서는 최고의 카메라를 만들었다, 이렇게 소니가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6200만 화소의 이 카메라, 이게 화소수가 높은 게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왜 고화소가 단점일까요? 핸드블러가 엄청 심합니다. 이 카메라는 손떨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흔들릴 일이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6200만 화소의 고화소에서 나오는 핸드블러는 생각보다 진짜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숨을 참고 찍었다고 한들 표현이 좀 되는 편입니다. 디테일이 너무 높기 때문에 표현이 됩니다. 화소수가 높다 보니까 파일 관리나 파일 핸들링이 힘듭니다. 이 카메라는 10연사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웬만한 메모리로는 로우 파일로 찍었을 때 1초 찍기도 힘듭니다. 연사로 눌렀을 때. 그만큼 고화소의 바디다 보니 그만큼 고속도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이 메모리가 쌀까요? 아니죠.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수적인 비용도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노이즈 억제력이 좀 떨어져서요, 어두운 데서 찍었을 때 노이즈가 좀 많이 보이는 편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 카메라는 그렇게까지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카메라가 이 정도 스펙에서 2000만 화소대로 나왔다면 거의 노이즈가 없겠죠. 사진 한 장 한 장 용량이 크다 보니까 후보 정할 때도 이 용량을 컨트롤하기 위한 컴퓨터가 좋아야 합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경우에는 연탄맥이라고 부르고 있는 맥프로거든요. 근데도 이 사진의 원본을 열 때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입니다. 고화소일 때 단점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지만 고화소일 때 장점도 많거든요. 고화소 바디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장점이 됩니다. 디테일이 엄청납니다. 2000만 대의 디테일과 그 3배가 되는 6000만 대의 디테일을 이제 하늘과 땅 사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찍은 거에서 확대해서 봤을 때 2000만 대에서는 흐릿하게 보이던 게 얘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후편집이 정말 편하거든요. 가운데에 초점 맞추고 찍은 다음 내가 원하는 구도로 크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크로핑 하는 작업이 귀찮을 수 있지만 촬영할 때 구도를 잡는 것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화소수가 높은 것은 그만큼 내가 후편집을 했을 때 좀 더 용이하게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니 α7 R4 같은 경우에는 6200만 화소, 정말 고화질의 바디고 고화소의 바디입니다. 정말 촬영할 때 부담 없이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촬영할 때 다른 생각 별로 없고 그냥 찍었을 때 예쁘게 나오면 되는 그런 카메라, 엄청 편하게 찍을 수 있었습니다. α7 R4는 로우패스 필터가 제거된 센서입니다. 디테일이 진짜 대단한 카메라거든요.
이런 고화소 바디에 로우 패스 필터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극한의 디테일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극한의 디테일을 맛보려면은 렌즈도 그만큼 고화소를 대응하는 렌즈를 써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맞췄을 때는 정말 대단한 카메라입니다. 특히 피부 질감 표현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사실 인물 사진 찍으면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건 피부의 표현이거든요. 딱 인물 사진 찍었을 때 그 표현이 잘 나와서 저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소니의 피처 프로파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 많습니다. 들어가는 메뉴도 불편합니다. 자, 왔다 갔다 해야 하고 메뉴가 소니 같은 경우에는 메뉴 들어가면은 100가지가 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거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는 소니의 피처 프로파일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로우 촬영을 하기 때문에 피처 프로파일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빠른 편집과 빠른 촬영을 위해서 간혹 로우 파일이 아닌 JPG로 찍었을 때 그 색감이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피처 프로파일을 끄고 그냥 로우 파일로 그냥 찍는 편이 훨씬 편했습니다. 그리고 JPG도 피처 프로파일을 껐을 때 저는 느낌이 좀 더 좋았고요. 사람마다 본인이 선호하는 색감이 좀 다르긴 하기 때문에 이 피처 프로파일이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들어가는 방식은 정말 단점입니다. 뭐 캐논이나 니콘 같은 경우에는 버튼 하나로 바로 그 피처 프로파일에 진입할 수 있지만 이 녀석은 메뉴 버튼을 못해도 3번은 눌러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단점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파7 알포가 만지면서 정말 느낌이 좋았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보존 관용도 때문입니다. 물론 로우 파일 한정입니다. 일단 로우로 촬영했었을 때 이 카메라는 14비트의 촬영이 가능합니다. 제가 S1H 심층 리뷰를 하면서 비트 뎁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14비트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적정 노출로만 찍혀 있다면 내가 원하는 만큼 컬러 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후보정을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것은 장점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물론 그것을 하기 위한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야 한다는 것도 기정사실이긴 하지만 정말 대단한 카메라였습니다. 또한 노이즈 억제력이 정말 높은 화소수의 카메라 치고는 괜찮았습니다. 웬만한 노이즈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수준? 100% 확대했을 때는 노이즈가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컨트롤이 잘 됩니다. 포토샵을 통해서 노이즈를 지웠을 때도 컨트롤이 잘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편집할 때 정말 편했습니다. 촬영을 하고 나서 직접 로우 파일을 만졌을 때 그 느낌은 오래간만에 느꼈습니다. 정말 대단한 카메라입니다. 로우로 찍었을 때는 진짜 내가 원하는 만큼의 편집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JPG는 8비트 심도기 때문에 이만큼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이 보존 관용도는 로우 파일 한정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한 지 한 3년? 2년 정도 됐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 사용하면서 느낀 문제점은 미러리스라서 있는 문제가 좀 많습니다. 우선 배터리 효율성입니다. 전자식 뷰파인더를 사용하고 있고 모든 것을 전자적으로 구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큰 편입니다. 소니의 지금 현 세대 바디들은 배터리 효율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미러리스에 한해서입니다. DSLR, 특히 뭐 1DX나 뭐 니콘의 D5나 이렇게 가는 완전 플래그십 바디와 비교를 했었을 때 걔들은 한번 충전하면 한 1000컷, 2000컷 찍거든요. 얘는 뭐 많이 찍으면 500컷, 600컷 이렇게밖에 못 찍습니다. 전력 소모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고요.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전자식 뷰파인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눈의 피로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이게 좋은 기능이거든요. 광학식을 쓸 때는 어두운 데에서 이거를 뷰파인더로 봤을 때는 어둡게 보입니다. 하지만 전자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서 밝게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눈의 피로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모니터를 눈앞에 바로 대고 보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미러리스다 보니까 카메라가 좀 작게 만들어졌습니다. 카메라가 작고 예쁩니다. 하지만 카메라보다 렌즈가 훨씬 큽니다. 이거는 23mm 단렌즈이기 때문에 작습니다. 우리가 인물로 쓸 때 쓰는 주력 렌즈들 뭐 70, 200, 그 다음에 뭐 135 아니면 85 정말 렌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바디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바디 밸런스가 그렇게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손이 큰 사람들은, 저는 손이 작아서 여기 네 번째 손가락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손이 큰 사람들은
이렇게 찍힙니다. 이게 엄청 불편하거든요. 한 손으로 촬영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 손목이 너무 아파요. 이게 정말 불편합니다. 그래서 세로 그립을 정말 강제한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근데 소니 카메라에 세로 그립이 싸냐? 전혀 안 싸거든요. 진짜 비쌉니다. 일단 이게 좀 문제죠. 미러리스의 전반적인 문제들이 다 이렇습니다. 일단은 작기 때문에 바디 밸런스가 안 맞고 파지감도 별로 좋지 않고 렌즈가 커지기 때문에 좀 많이 이게 쏠리고 전자식 뷰파인더라서 눈의 피로도도 높고 전력 소모도 높고 지금 당장 사용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소니가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슈들이 좀 많아요. 소니의 현재 가장 큰 이슈는 먹통 현상 그리고 메모리 초기화 현상이 있습니다. 일단 먹통 현상 같은 경우에는 촬영하다가 갑자기 멈추는 건데 일상적인 촬영을 하시는 분들에서는 이거는 뭐 그냥 전원 뺐다 꽂고 이렇게 다시 찍으면 됩니다. 하지만 상업을 하는 사람에서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로스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촬영을 할 때도 내가 지금 당장 이거를 찍고 싶은데 갑자기 먹통이 된다? 엄청난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아직 R4에서 그 이슈가 나왔다는 말을 듣지는 못했지만 왜냐면 출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M3, 그 다음에 알파9 이런 바디에서 그런 먹통 현상이 생겼다는 이슈가 엄청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니의 가장 큰 이슈, 특히 상업하는 사람들 가장 큰 이슈는 메모리 초기화입니다. 촬영을 하고 나서 사진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먹통 현상과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인 사람들은 메모리가 날아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문제거든요. 아직 알파7, R4에서 나왔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M3에서도 보고가 됐고 알파9에서도 보고가 됐습니다. 먹통 현상과 메모리 초기화 현상이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소니 알파7, R4는 정말 대단한 카메라가 맞습니다. 미러리스 자체의 문제와 소니의 아주 큰 이슈들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능적인 부분은 정말 최고의 카메라입니다. 6200만 화소의 엄청난 고화소 바디 그리고 14비트의 보정관 용도 다양한 부속 능력들까지 이 카메라는 정말 뛰어난 카메라가 맞습니다. 이제부터 한기롱 팀의 다양한 사진 촬영에서 이 녀석을 통해서 퀄리티 높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기롱 팀 EPD였습니다.